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공동해상물류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이성호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물류 공급망 변화와 미국 물류시장 진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텐데요. 저희 다 함께 큰 박수로 이성호 센터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네, 이성우입니다. 오늘 아마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미국 간지 4년이 아니고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원래 제가 중국에 20년 전에 갔을 때 한 번 갔다 오고 중국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10번, 20번, 그리고 100번을 중국을 다니고 와서부터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미국을 제일 잘 알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한테 미국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조금 잡았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사실은 물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큰 그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미래에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조금 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하면은 아마 오늘 우리 앞에서 발제하셨던 두 분 이야기, 또 뒤에서도 발제하실 또 두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금의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하여튼 이렇고 다 전전전입니다. 요즘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네. 자, 그럼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 변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류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계속 사무실에 앉아 있고 고객 만나고 계속 앞만 들여다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걸 못 따라가다가 결국은 한 발 늦게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삽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물류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면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났죠. 진짜 시간 빨리 갑니다. 우리 코로나 때, 야, 진짜 이게 언제 끝나겠나 싶었는데 이제는 뭐 다 까먹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크 쓰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에 사람들이 막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저 유명한 IMF 월드뱅크에서 자,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글로벌 해운업계 240조 원의 손실이 생길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40조 원 손실이 생겼습니까? 최고의 호황기로 돈 많이 벌었죠. 해운업체들은. 물론 포워드업체 중에서도 돈을 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순 엉터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주대 대량 주문이 취소될 거다. 선적 예약이 연기될 거고 상품 임시 보관 조치가 진행될 거다. 자, 그러면 너희들 지금 빨리 선사들 대규모 선복 감축 안 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감축을 하고 개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죠. 그 이유가 지금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전 세계 배가 막 돌아다니는데 이 앞에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배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기 갇혀있는 선복이 뭐 50만 TU니 100만 TU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수요와 공급은 항상 1%의 차이로 인해서 폭등하고 폭락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됐죠. 여기에 이렇게 됐죠. 또 미국 내부에 전부 다 너희들 코로나 때문에 물건 없을 거니까 집에서 쉬어라 그랬는데 물건 계속 구매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없어서 이렇게 화물을 실지를 못하고 막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원래대로라면 남아 돌아야 되는데 부족하게 됐고요. 그래서 운임은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진짜 바보구나. 아무리 글로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다 엉터리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확인했습니다. 이 SCM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때 이분들이 이제 그전에 있었던 just in time이라는 개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시켜서 딱딱딱 맞추는 게 최고 좋았는데 이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항상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가 막히면 여기로. 뭐 이런 식의 just in case 개념이 이제 점점점 도입이 되고, 그거를 지금 예측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미래를 보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겁니다. 미국이 글로벌 전문기관들이 경고하고 뭐 소비자들이 어떻게 된다 막 그랬는데 소비자들은 월드뱅크가 하라고 IMF가 하라고 하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욕구를 충족하고 싶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사서 상품을 소비를 하고 싶은 심리랑, 하나는 서비스를 받고 싶은. 서비스란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 우리 못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 급부로 뭘 하겠습니까?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구매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유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상품 소비가 계속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은, 배는, 트럭은, 철도는, 창고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계속 막히거나 안 하거나 다치거나 배는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 역사 반대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권호경 교수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2008년 9년대 리먼 브라더스 사건인데 그때랑 비교를 해서 아마 IMF나 월드뱅크가 코로나 때도 그렇게 추정을 했을 겁니다. 그때처럼 이렇게 GDP가 마이너스 1% 성장하면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마이너스 8.2%가 줄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GDP가 3.5%가 줄었는데 컨테이너 운송량은 1.4%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복이 부족했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국가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돈을 막 때려 박았습니다. 2009년도에 약 4천조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전 세계 있는 국가들이 2020년대 코로나 시절에는 그거의 3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이 풀렸죠. 돈이 풀린 돈은 누구한테 갑니까? 소비자들한테 갑니다. 소비자들은 뭘 했을까요? 물건을 계속 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류 분야에서는 계속 돌았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골치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다음 미래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마 작년 우리 이 행사에서 그때 삼성 SDS에 있는 전문가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운 운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때쯤 이 정도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급락을 했죠. 이미 그때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었으니까 시장이. 그리고 코로나도 사라졌고요. 이제 돈도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질 거라고 되고 지금 다시 해운의 불황 그리고 또 우리 물류업체들의 불황기가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다음의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한테 이 호시절이 안 오고 또 안 좋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계속 싸움 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죠.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시켜서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돈 파워 그리고 싼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웠는데 너무 키워버렸습니다. 중국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걸기 너무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것을 가지고 중국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지기 싫죠. 계속 이미 우리도 컸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100년, 200년 전에는 우리가 오히려 대국이라고 해서 계속 미국하고 또 대등하게 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에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항상 고려 사업에 새우가 등이 터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 물류업체도 더욱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그러면서 미국이 항상 자기가 유리하면은 자유무역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불리하면은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갑니다.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 사이에 말 안 들으면 일본을 조져버리고요. 그리고 동남아도 중동도 조졌고 이제 우리 IMF 때도 한번 무지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미국 말 잘 들어야죠. 자,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리쇼어링, 그다음에 온쇼어링, 니어쇼어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프쇼어링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싼 곳, 시장이 큰 곳에다 우리가 자꾸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해서 물류의 공급망의 고리가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리스크가 계속 생기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뭐 코로나 같은 리스크도 있고요. 전쟁 같은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해 같은 태풍 같은 리스크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면 결국 좋은 게 아니구나. 대응을 못하는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자꾸 거꾸로 나갔던 애들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 친구인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자 우리나라 들어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3억 명이 살고 글로벌 GDP의 거의 20%가 거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서 말은 좋습니다. 저기 IRA라는 게 이제 반도체
그 뭐죠?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 해서 반도체 주로 이제 그 투자 유치하기 위한 법인데요. 저거의 시작점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2차 배터리가 필요하고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기 숨어 있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숨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미국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자유무역지역이 창궐이 되고 계속 퍼져나가게 되면은 물건이 한 번 갈 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서 물동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동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이 적어지겠죠.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제품을 받아서 한국에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을 보내서 중국에서 생긴 물건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런 3단 패턴들이 단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소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소비해버리면 이미 거기에서도 움직임이 확 줄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물동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사실 조금씩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에 들어가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서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니까 자꾸 이제 동남아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류 패턴들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기회는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 물류가 커질 건 맞는데 과거에 중국하고의 오가던 이 물류망들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대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생산되던 다수의 물건, 중국을 수출한 물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는 건 거의 30%밖에 안 되고요. 중간재가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재는 중국에 생산돼서 미국, EU, 일본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국 내수에 소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 중간 제품들이 가는 물량이 거의 25%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은 끊기게 되고 어쩌면 이게 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의 물류 패턴도 이미 달라지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인천항도 걱정이 되고 부산항도 걱정이 된다. 왜냐 환정 물량이 줄 거고 인천은 주로 또 중국하고의 물량이 주고 오고 가고 있는데 저 상황이 이제 고리가 깨진다는 거죠. 아마 깨지고 지금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대응을 해야지만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이 막 몰고 간다 해서 또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보시다시피 우리 미국 금리 때문에 매일 그 주식 하시는 분 잠 안 자고 미국 연준이니 FMC니 뭐 결과 나오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미국 주식 쳐다보고 있죠? 미국 금리 발표 쳐다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이 뜻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리 보십시오. 쫙쫙쫙 올라가지고 금리를 계속 미국이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저것도 이제 우리한테 큰 부담인데 이게 오히려 물류하는 우리한테는 조금은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또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미국이 중국을 패다가 보니까 얘를 패가 죽으면 자기들이 지금 보도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계시는 제이크 슬리반이란 미국 대통령실 안보 담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Not decoupling but de-risk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중국하고는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상품들, 기본적으로 자기 소비재, 가격을 물가를 유지해 주는 것들은 중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high fence and small garden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야기한 요 5가지 기술, 핵심 기술들을 중국하고는 거래를 끊고 내 친구들도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고 다 여기 미국하고만 이야기하고 미국하고만 비즈니스를 하자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펜스를 높이 치고 그 펜스는 작은 가단 안에서 하겠다. 요 5개를 가지고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기존에 움직이던 물류 패턴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고 단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제품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질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다음 물류는 어떻게 바뀔지 또 우리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곳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무 탐을 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지경학적으로 너무 좋은 곳인데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힘든 위치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친해서
중간에서 우리가 잘 저울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쪽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고 그러면 경제하시는 분들, 물류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분단이 되고 전쟁이 생기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의 원초는 일본하고 미국에 있습니다. 이미 150년 전에 필리핀하고 한반도를 서로 나누어 먹자 그러면서 그때 협약을 맺었었죠. 그런데 그건 뭐 과거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전쟁 있었던 70년 전에 미국의 덕분에 우리가 다행히 이 자유 국가에서 지금 살 수 있고 미국과 계속 이제 혈맹의 관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등장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이제 사이가 좀 나빠졌죠. 너희 받은 만큼 내놔라는 식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미국 우월주의, 미국 중심주의의 이제 트럼프 덕택인데 슬프게도 지금 정서는 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노만기가 있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던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결론은 우리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보시다시피 세계 GDP 1위 국가죠. 군비 지출 10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의 500대 상장 기업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기술들의 디지털 기술의 표준도 아마 미국이 또 주도해가면서 자기들 틀에 다 맞추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아니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의 선택입니다. 지금 많은 미국 그 주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IR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왜 그럴까요? 자기 주로 와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사실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다. 한 주가 사실은 우리나라 한 나라보다 훨씬 큰 곳이죠. 그러니까 주별로 다니면서 주지사들이 한국이나 일본, 대만에서 자기 쪽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오렌지 색깔, 여기 노란 색깔 이런 곳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 곳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막 거의 300%씩, 400%씩 투자의 증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뒤에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미국의 오래된 오토엘리라는 지역입니다. 디트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플로리다까지 쭉 내려가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우리 대기업들 LG라든가 SK, 현대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저기에 전자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뭐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투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또 CJ죠.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또 이쪽에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고 계속 우리 정부에서 계속 더욱더 미국 정부한테 그 IRA법 반도체 관련된 법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우월적 지위라든가 아니면 혜택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65번 도로와 75번 도로 사이 이 길이 미국의 전통적인 오토엘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여기 디트로이트, 시카고 이쪽에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투자가 유리한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과거에 아시아랑 미국이랑 비즈니스를 하면 대부분 여기 서부에 있는 항만들을 이용했습니다. 시애틀, 오클랜드, LA, LB 뭐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거의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나마 운하를 많이 이용하게 됐고요. 이번에 파나마 운하 갈수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배가 안 지나다니면 갈수기든 뭐든 상관없는 상태인데 왜 갈수기 신경이 써 있냐면 여기 배들이 지금 많이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또 파나마 운하가 2016년도에 확장이 돼서 그전에는 5,000T밖에 통과를 못했는데 지금 14,000T를 통과합니다. 14,000T 정도면 뭐 여기 붙는 배들하고 거의 사이즈를 똑같거든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량의 물량이 이렇게 가는 거고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가게 되냐면 여기에 투자를 대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서 내륙 운송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여기 가서 물건을 내려서 가는 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초이스를 여러 가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just in time이 아니라 just in case 개념에서 당연히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만 그래서 여기 있는 뉴욕, 뉴저지 제가 지금 가 있는 곳, 그다음에 노폭, 그다음에 여기 서베너, 잭슨빌, 그리고 휴스턴 같은 곳에 물량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상위 항만 세계 20위에 얘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 여기 LA, 뉴욕, 뉴저지나 휴스턴이나 서베너 같은 항만들이 30위, 20위, 10위권으로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오던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물량들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제가 15년, 20년 전에 쓴 논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물류라는 게 대륙마다 이 물류망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은 국가가 많이 작게 쪼개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인프라가 이렇게 물류망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화물들이 뻗어나갑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르와브르라든가 엔트워프라든가 노테르담, 그다음에 함부르크, 이런 항만들에서 물건이 들어가면은 주로 독일 남부나 오스트리아 쪽에 센터에다 물건을 던져놓고 거기에서 다른 동유럽이랑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에 이렇게 물류망들이 여기 밀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동, 서 양쪽의 항만에서 밀도가 높고 그 사람도 많이 살죠. 그러면서 점점점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은 계속 이쪽 서부 항만들 주로 이용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쪽에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배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을 하면은 서부로 가면 10에서 12일 정도 항만까지. 그리고 여기 어디야? 동부로 가게 되면 19일에서 25일 정도 걸립니다. 거의 2배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걸리니까 아무리 해운으로 가더라도 싸지만은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니까 잘 이용을 잘 안 하고 했는데, 근데 그전에는 여기에 인프라가 투자 소비자가 많았는데 소비자들이 일로 많이 이동했다는 거죠. 공장도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다시 여기에 플러스 철도가 다시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철도망입니다. 미국은 이 철도가 우리처럼 뭐 KTX가 철도공사가 다 하거나, 물론 우리도 저기 어디야, 뭐 수지에서 출발하는 다른 조그만 그 철도 기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철도공사 하나가 모든 걸 관리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15의 민간 철도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한 3,000, 4,000km가 될 겁니다. 우리의 좁은 땅이 아니라 넓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프라들이 노후를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고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갈로 안에 있는 게 항만에서 이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날, 9일, 7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다코마에서 들어온 물량이 여기 어디야? 디트로이트 가는데 6일이 걸리고요. 뭐 아카디아로 가는데 뭐 9일이 걸리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운이 갔던 시간을 대부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저렇게 시프트 하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내렸다 들었다 하면서 비용이 또 더 증가를 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솔크레이트 시티라 그러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부로 가서 이렇게 갈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서부로 가겠지만은 여기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진 동부 쪽은 사람들이 점점점 서부보다는 동부 쪽 항만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점점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에는 이 노조가 아주 셉니다. 항만 노조 세고 철도 노조 세는데 노조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서부 쪽의 노조들은 주로 흑인 집단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해야지만 자기들이 먹고 삽니다. 반대로 이 동부 지역은 노조들이 주로 백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좀 먹고 사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적정량의 자기 임금만 갖추게 되면 파업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국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부 항만들을 갈 때 기피하고 동부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주로 유럽에서 미국의 동부 항만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 있는 노란머리 형님들하고 이쪽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매칭이 잘 돼, 조율이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철도도 파업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북한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철도가 늦게 가다 보니까 저기 올라타서 컨테이너 안에 박스를 열고 물건을 훔쳐서 버리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이게 미국이 선진국이 맞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속 40km, 30km 달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은 많은데 땅이 너무 넓고 100년 전에 투자한 인프라들이라서 투자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 그 유튜브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의 지하철 보면서 저 지하철이 저게 지하철이 맞을까 싶은데 화장실 갔거든요. 냄새 너무 많이 나고. 우리 지하철 보면은 미국 친구들 오면 눈이 야, 이거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하철 보고 컴플레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래 전에 투자를 했고 너무 넓은 땅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동부 항만으로 가려면 당연히 여기 파나마 운하의 이 갈수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2월에서 5월 때 갈수기가 되기 때문에 배 사이즈는 안 줄이는데 물량을
로딩을 완전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뭐 3분의 2 정도만 싣고 가는데 이번에는 이상기후로 8월까지 계속 이게 갈수기가 지연이 돼서 그래서 TV에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물건들이 다 실지를 못하고 넘어가니까 당연히 물류비가 올라가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같이 있는 HMM의 저기 뉴저지 지사장은 다행히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물량이 주니까 배가 많이 못 실으니까 운임이 올라가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자기 회사 고가의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미국 물류시장 진출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직히 우리 여기 계시는 작은 규모의 포워들이나 이쪽에 뭐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빈자리가 조금씩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고 이런 앞에 시장의 변화를 생각해서 어디로 가면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공급망, 특히 물류 공급망 리스크가 부상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그렸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제조사, 생산지에서 고객께 가려면은 중간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뭐 중대재해, 운임 선복의 적체, 공간 재고, 또 도난, 뭐 기사 확보나 배차 지연 등등등 온갖 문제들이 라스트 마일, 미들 마일, 퍼스트 마일이 발생을 하죠. 이미 앞에서 제가 국한 구간별로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최적 경로 배차를 한다든지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뭐 디지털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대응을 계속 해와야 되고 그중에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걸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게 갖추어진다면 이제 물류망이 다양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리고 빨라지고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기본적으로 항만하고 철도하고 공항이 같이 묶여 다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적절한 수준의 빠른 시스템을 가진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이쪽만 봐고 이쪽이 아니라 계속 우리보다 못 사는 쪽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에 이제 눈을 좀 뜨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머스크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돈이 많습니다. 세계 1위 해운 선사. 지금 이제 2위, 선봉량으로 2위입니다만 많으니까 이 친구들은 앞에서 있었던 그 물류 공급망의 전 부분을 다 자기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해상, 국제 물류, 그리고 뭐 이커머스 풀필먼트, 통합 플랫폼까지 쭉 했고요. 여기 공장에서부터 고객까지 쭉 있는 과정에 이 모든 프로세스를 자기들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머스크가 요즘은 고생을 좀 하고 있죠. 돈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머스크가 버티기만 한다면 어쩌면은 매우 센 아마존 같은 강자로 갈지 않을까 싶고 머스크의 오너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경쟁자는 아마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림, 환상, 그냥 저렇게 될 수 저걸 갖춰야 된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는 없을 거고 저 구간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공급망 라인별로 협력을 하면서 그 속의 퍼즐 하나로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미국을 갈 때는 주로 이러한 AI 기반 뭐 최적 라우트가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든지 이거 우리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의 작은 IT 물류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거나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운송 관리 정산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체 큰 기업이나 아니면 이 공급망 라인에 있는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같이 간다면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인프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인프라가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창고도 잘 없고요. 제가 뒤에 사진에 한 장이 바로 있습니다만 그 창고 보시면 이걸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이게 제가 있는 지금 뉴저지의 세카우스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가장 미국에서 특히 동부 지역에서 핫한 지역입니다. 철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수운까지 다 연결되는 아주 최적의 물류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CJ 대한통운이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 창고 70년 전에 확보한 창고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쟁 끝나고 나서 대한통운이 저기 가서 미국한테 불화받은 땅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CJ가 인수하면서 자기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창고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 이번에 해양진흥공사에서 6,800억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창고 그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2개 물류 창고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CJ가 생각하는 거는
국가와 국가 그리고 대륙과 대륙의 물류도 중요하지만 라스트 마일이 돈이 되고 특히 미국 동부 지역 뉴욕, 뉴저지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도 많이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그다음에 도시명 물류, 저온 창고, 뭐 B2B와 B2C 이런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에 최적화시킨 물류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염두에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의 이제 부산항만공사가 노테르담 그리고 바르셀로나 그리고 자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쪽에 투자를 해놓은 물류 창고들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땅을 확보해서 여기 FNS LX 판토스랑 같이 있었다가 지금 분리된 미국 법인인데요. BPA랑 같이 서베너에 지금 창고를 좀 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LA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뉴욕과 뉴저지 쪽에 알아보고 있는데 땅을 확보하지 못해. 너무 비싸서. 대한통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 좋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 강화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난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여기 있구나. 여기 노란색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많은 물량들이 중국에서 하던 공장들 뜯어다가 한국 내지는 여기 어디야 미국으로 갖다 놓게 되니까 그 사이에 움직이는 물류량들을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부 지역은 핫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프라는 노후되어 있고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러한 창고를 지금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된 거고 이렇게 투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우리 항만공사들 그리고 해진공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원체 비쌉니다. 얼마 전에 뉴저지에는 엘리자베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그게 CMA, CGM이 2조 원을 주고 이제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터미널 하나를. 근데 HMM이 돈이 많아서 써놓는데 1조 2천억 원인가 썼는데 뺏겼죠. 그 작은 터미널이 2조를 주고 사더라고요. 프랑스 회사가, 해운 회사가.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해외 인프라를 확보할 때 한 기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있는 공공기관, 물류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은행권, 금융권들이 같이 통합해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PF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터미널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제 생각에는 우리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 기업하고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의 이제 해외 인프라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뜬금없는 그림입니다만 이게 뭘까요? 스시죠. 근데 이 스시가 제 앞에 제가 VS를 딱 붙여놨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거는 미국 스시고요. 이건 한국 스시입니다. 미국은 콜드 체인이 안 돼 있답니다. 원래 참치가 저 하얀색 마블링이 유지되려면 영하 40에서 45도가 유지가 돼야지만 저 기름이 안 녹아내리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 보이죠? 하얀색 마블링. 근데 미국에는 제가 아무리 가도 레스토랑에 가도 참치들이 맛이 간 참치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만 있는 피가 빠진 듯한. 근데 최저 온도가 유지할 수 있는 게 30도랍니다. 그러면 기름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저게 CJ가 지금 보고 있는 동부 지역에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러한 콜드체인, 그러니까 영하 30도 이하로 더 떨어지는 더 저온의 콜드체인 기술을 우리나라가 잘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전체 인프라를 다 깔려 그러면은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예를 들어서 LA 아니면 여기 동부 뉴욕, 뉴저지, 뭐 아틀란타 이런 지역에는 이러한 그 콜드체인 물류망을 가지거나 물류창고를 가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한국 분들 아마 지금 미국 분들도 지금 한국 음식에 거의 뭐 이렇게 확 뜨겁게 올라가 있어서 돈 조금만 비싸게 받더라도 이런 신선한 한국 참치를 먹고 싶어 하지 아니면 이런 스시를 먹고 싶어 하지 저렇게 캘리포니아 롤 먹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비즈니스의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아마 한 4년 있었으면 이런 게 상당히 많을 텐데 4개월밖에 안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지금 들고 왔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 기술 하나, IT 기술 하나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글로벌 물류 거점을 확보한다든지 아까 참치와 같은 저런 틈새 시장이라든지 그 외에 또 이 핀테크 같은 미래 사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흐름에
미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 제조기업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있다면 그 단에서 아, 우리는 작은 기업이야, 아니 우리는 뭐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그 라인 속에서 그 협력을 통해서 잘 편성만 한다면 다양한 비즈니스가 미국 쪽에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요 몇 년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는 제 생각에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미국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두시고 그 방향으로 또 어디로 나는 LA밖에 모르니까 LA로 갈 거가 아니라 당연히 LA도 하지만은 뉴욕, 뉴저지라든가 애틀란타라든가 휴스턴이라든가 지금 우리 주력 선대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좀 각도를 조금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제 생각에는 바로 당장 닥쳐서 우리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빨리 조금은 대응이 가능한 그런 방향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성호 센터장님의 글로벌 물류 공급망 변화와 미국 물류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